자, 이번 주에 치러졌던 역시 통계학 개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우리 나책형 통계학 개론 살펴볼 거고, 사실 여러분들 통계학 보시는 분들은 다 경제학도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통계학 같은 경우는 약간 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 7급 기출도 풀어봤으니까 7급 기출 대비는 그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지만 기존 9급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단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자, 1번 줄기입 그림, 줄기입 그래프를 바탕으로 두 자료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어때요? A 자료와 B 자료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A 자료에서 50을 더하면 B 자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뭐는 똑같아요. 범위, 4분의 범위.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50만큼 이동시켰으니까 편차까지 똑같을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다만 변동계수는, 우리가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으로 나눈 값이니까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지만 표본 평균은 바뀔 거고, 그에 따라서 뭐는 바뀔 수 있다? 변동계수는 바뀌겠죠. 그래서 1번을 틀린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이걸 설령 다 계산하는 분들은 없었겠죠. 자, 다음 2번 역시 사실은 보기 지문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 4번부터 만약에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4번이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을 보면 x 더하기 y, 즉 두 확률 변수의 합이 2가 될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즉 결합 확률 분포표를 바탕으로 두 확률 변수의 합이 2가 될 가능성은 x가 2이면서 y가 0인 경우 하나가 있고, 그 확률은 어때요? x가 2이면서 y가 0일 확률은 8분의 1. 다음에 x가 0이면서 y가 2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8분의 3.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8분의 4.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확률이 요렇게 요 두 확률 변수의 합이 2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4번이 옳다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정규분포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규분포의 특징을 바탕으로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x가 2보다 작을 확률이 0.2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x가 12보다 작을 확률이 0.8이래요. 그럼 반대로 x가 12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0.2구나. 그러면 정규 분포의 특징상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정규 분포 특징을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20%에 대응되는 x값이 2였고 여기 상위 20%에 대응되는 값이 x가 1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x의 평균이 이 둘의 중앙에 위치하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x가 7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면적이 0.2고 정규 분포에서 정확히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가 절반일 테니까 이 확률은 0.3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자, 다음 4번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분포와 관련돼서 각각 x는 성공 확률, 우리가 성공 확률을 p, 실패 확률을 1-p라고 했을 때 각각 x라는 확률 변수는 성공 확률이 0.3이래요. 그럼 실패 확률은 0.7이겠죠. 반대로 y라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성공 확률이 0.7이래요. 그럼 실패는 0.3이 되겠죠. 성공, 실패. 그때 역시 x랑 y는 독립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있고, 그럼 x가 y랑 같지 않는 그런 확률은 두 가지 뿐이죠. 우리가 보통 성공을 1로 두고 실패를 0이라고 했을 때 x가 1이면서 y가 0일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x가 0이면서 y가 1일 확률. 이 확률 변수,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성공 아니면 실패 혹은 1 아니면 0만을 갖는 값이니까 두 확률 변수가 같지 않다는 건 결국 요거 한국말로 풀어 헤치면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가 나올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x가 성공하면서 y가 실패할 확률은 두 개의 곱으로서 0.09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실패하고 y는 성공할 확률은 0.7 곱하기 0.7, 0.49 해서 두 개의 합 0.58이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번을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경력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각각 100명씩을 임의로 추출을 해서 다음 조사한 결과 값이 다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미만, 경력을 기준으로 이제 1년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1년부터 3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3년 이상인 사람을 각각씩 이제 100명씩 임의로 추출했다는 게 요걸 기준으로 100명, 요걸 기준으로 100명, 요걸 기준으로 100명씩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더하면, 횡 맞나요? 이렇게 하여튼 더하면 10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 자, 그때 이제 각각 이 상황에서 연봉을 3천 미만, 그래서 그 다음에 3천에서 4천, 그 다음에 4천에서 5천, 그 다음에 5천 이상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귀무가설을 어떤 귀무가설로 상정했냐? 경력에 따른 연봉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구한 기대도수를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력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기대도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수가 이제 여기 30, 20, 10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20, 10이면 여긴 70이 될 것이고, 맞나요? 70.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9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80, 60. 여기도 역시 9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 해서 이렇게 다 더해도 300이 돼야 되겠죠? 180, 250. 제가 계산 실수했나요? 여기가 70이 아니고 60, 그렇죠? 80, 90, 90.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더해도 얼마가 돼야 된다? 300이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이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우리가 각각 셀에 있는 값들이 관측도수가 되는 거고, 기대도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기대도수는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100명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셀의 기대도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전체 300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90 곱하기 100 나누기 3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90 곱하기 100 나누기 300 하면 900을 300으로 나누면 30이 되는 거죠. 30. 그렇죠? 9000을 300으로 나누면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셀의 기대도수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횡의 셀 수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n1, n.1, n.2, n.3, n.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기대도수를 계산할 때 이 ij는 n.i, 그 다음에 여기를
NJ 해서 전체 셀 수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기대도수를 계산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항상 100이고 요 값이 100으로 동일하고 요 값이 300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대도수를 계산해 보면 사실은 여기는 이제 각각 20, 20, 20이 기대도수일 거고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기대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30, 30, 30이 기대도수가 될 것이고 여기도 역시 30, 30, 30 그 다음에 여기 20, 20, 20, 20 이게 기대도수가 되겠죠. 그러면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차의 절대값은 당연히 어떤 경우가 딱 똑같아요? 어떤 값이 똑같냐? 이런 경우는 똑같죠. 그래서 20, 20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 옳은 얘기고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절대값의 최대값을 계산해보면 어떤 게 차이가 가장 크죠? 어디가 제일 크냐 했을 때 찾아보시면 어디가 제일 큰가요? 여기가 제일 크죠. 제가 짚고 있던 여기가 제일 커서 여기가 이제 관측도수는 50이고 기대도수는 20이니까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도수의 최소값 사실 1, 2번 역시 이 문제 역시 1, 2번 풀기 전에 3번부터 체크를 하셨다면 기대도수의 최소값은 10이다가 아니고 20이다. 그래서 역시 답 3번부터 보셨으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기대도수의 최대값은 보다시피 3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6번을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모집단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모평균이 뮤 x고 모분산이 시그마 x 제곱. 다른 하나는 당연히 뮤 y 시그마 y 제곱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독립 표본을 6개, 여기선 6개, 여기선 몇 개 뽑았어요? 여기선 5개, 여기선 6개 뽑은 거죠. 그러면 표본을 뽑았을 때 당연히 이미 추출을 했을 것이고 랜덤 샘플링 그때 이제 표본 분산을 24 그래서 얘를 sx제곱이라고 해볼까요? 표본 분산을 얘는 24고 이 자료의 표본 분산은 9라고 나왔을 때 이제 확률 변수 w라는 게 F분포를 따르는데 분자의 자유도가 4고 분모의 자유도가 5인 F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때 두 집단의 이 모분산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살펴보는 거고 이게 이제 F 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할 때 표본 분산의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당연히 표본 분산의 비율은 사실 표본 분산 우리가 요거 샘플 수가 5개니까 자유도 4 그리고 샘플 수가 6개니까 자유도 5인 그런 F 분포를 바탕으로 검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분산 귀무가설을 바탕으로 두 집단 간의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F 검정 통계량 값은 이걸로 나눈 값 그래서 24를 9로 나눈 값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그게 유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p-밸류 혹은 유의 확률이 될 것이고 이 w 값이 이 값보다 클 확률.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좀 약분해서 3으로 약분해서 얼마로 나온 거예요? 3분의 8.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번을 봅시다. 7번 고혈압 환자 20명 중에서 10명씩 임의로 추출한 1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A에는 신약을 처방하고 나머지 10명은 기존 약을 처방했대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10명이 있었는데 신약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약을 주게 된 거죠. 그때 혈압 4주 후에 이제 혈압을 측정했고 혈압은 기본적으로는 분산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동일한 분산. 그래서 혈압과 관련된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해 보면 동분산을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분산 가정하에서 사실 우리가 풀드 샘플 베리언스 혹은 합동 표본 분산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공통 분산의 추정량을 SP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SP 제곱을 지금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95% 신뢰 구간을 줬네요. 그래서 혈압차, 사실은 이제 뮤1이 있을 것이고 1집단, 뮤2가 있을 때 뮤1 빼기 뮤2 빼기 사실은 뭐 x1 빼기 x바, x1바, x2바 해가지고 여기 이제 SP 그다음에 뭐죠? n1분의 1, n2분의 1 해가지고 요게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서 귀무가설화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쓰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는 검정 대신에 신뢰 구간, 그래서 구간 추정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그 95% 신뢰 구간이 얼마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2.2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사실 당연히 요 차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혈압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했을 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95%니까 그리고 샘플 수가 30보다 작은 거니까 T 통계량을 쓰는 거고 95%에 해당되는 건 여기 0.025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 당연히 자유도는 우리가 K를 쓰는 건데 자유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전체 얘 샘플수 빼기 1, 얘 샘플수 빼기 1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유도는 18. 그래서 K 값은 1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가 지금 2.1이라고 했으니까 2.1 그래서 원래는 T 0.025 그 다음에 18 곱하기 SP N1분의 1, N2분의 1 요게 이제 뭐죠? 신뢰 구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길이가 되는 거죠. 전체 길이가 여러분들 얼마예요? 12.2에서 3.8 그러면 12.2에서 3.8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나요? 8을 빼면 4 9가 되나요? 8.4가 되죠. 그럼 전체 길이가 8.4라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길이가 8.4라는 건 요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4.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요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다? 2.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게 2.1로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에 n1분의 1, n2분의 1을 각각 얼마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 그러면 2.1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 얼마가 되는? 4.2가 되는 그 SP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 2.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제가 뭐 계산 실수를 했나요? 2.1 계산 실수 안 했죠? 2.1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SP는 양변 루트 5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SP는 2 곱하기 루트 5가 되는 거죠. 맞나요? 계산 실수 안 했나요? 2 곱하기 루트 5 맞죠? 그러면 SP의 제곱은 문제에서 SP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8번을 봅시다. 8번 회귀 분석. 이제 회귀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역시 단순 선형 회귀가 출제가 됐었죠. 다만 우리가 기울기 계수로서 지금 y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플러스 입실론 i 이렇게 썼을 때 이 기울기 계수 베타 1을 추정하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최소 자승법에 의한 베타 1 헷 기울기 계수를 추정할 때는
뭐 xi 빼기 x바, 그다음에 yi 빼기 y바, 그다음에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들이 주어져 있는 대신에 어떤 값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 대신에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주어진 정보는 yi 빼기 yi 햇 제곱을 다 더한 값.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죠? 얘가 실제 값이고 얘가 추정된 값으로서 우리 이걸 잔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다 더한 게 150이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제곱합이 사실 주어져 있는 거죠. 밑에 총 제곱합. 그 다음에 그 밑에는 xi 빼기 x바, x의 총 변동과 관련된 값이 역시 나와 있어요. 이게 30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걸 설명했었냐면, 우리 7급 기출 혹은 9급 기출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yi 햇 빼기 y 바, 이게 회기 제곱과 관련된 거죠. 우리 전체 yi 빼기 y 바를 어떻게 분해하는 작업을 했었죠. yi 빼기 yi 햇 더하기 yi 햇 빼기 y 바. 그래서 전체 제곱을 하면 얘가 총제곱합, 그다음에 얘가 회기제곱합, 다시 얘가 잔차제곱합, 얘가 회기제곱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기제곱과 관련돼서 얘는 xi 빼기 x바, 거기에다 이제 기울기 개수 베타 1 햇,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을 해도, 서메이션 요 안에 들어가서 서메이션을 해도 성립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얘가 270으로 주어져 있죠. 잠깐만요. 얘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일단 잔차 제곱합이, 잔차 제곱을 다 더한 게 150으로 주어져 있어요. 물론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제곱합이 27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기 제곱합, 제곱해서 다 더한 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20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다시요. 잠깐만요. 여기서 잔차 제곱합이 150으로 주어져 있죠. 잔차 제곱합이 15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 제곱합이 270이니까 그러면 회기 제곱합이 역시 120. 제가 말은 제대로 하고 여기 쓴 것만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 제곱합이 120이라는 걸 우리 추론할 수 있고, 회기 제곱합이 120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x와 관련된 총 변동이 3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베타 1의 제곱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베타 1 햇의 제곱은 4인데, 그럼 베타 1 햇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다만 거기서 뭘 주어졌냐면, x랑 y의 표본 상관계수가 음이라는 건 이 기울기 계수도 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번 봅시다. 그래서 9번은 개념 문제, 개념과 관련된 문제로서 어떻게 했었냐. 자, 원래는 A, B, C를 나눴다는 거예요. 전체 집단을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했고, 각 집단에서 4명씩 4, 4, 4 이렇게 자료를 추출해서 얻은 분산 분석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때로부터 얻어진 분산 분석표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늘상 보던 F테이블 혹은 분산 분석표. 근데 집단 A와 B의 시험 성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했을 때 새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묶든 따로 하든 전체 제곱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체 제곱합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전체 제곱합, 그 개에 나와 있는 전체 제곱합 다는 바뀌지 않고 역시 전체 제곱합의 자유도도 바뀌지 않겠죠. 전체 제곱합의 자유도는 얼마예요? 이제 각각 12개였으니까 전체 제곱합의 자유도는 n-1, 11로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다랑 라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0번 보시면 이제 뽀아송 분포가 9급에서 한동안 출제 안 되다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개념적인 문제로서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근데 이제 확률 변수 원래 영업사원에게 걸려오는 전화 통화는 1시간에 평균 6이래요. 1시간에 6통이 온다. 1시간에 6통이 온다.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를 이제 3분의 1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분에 1시간에 6통이라는 건 20분에 2통 오는 상황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겠죠. 이게 뽀아송 분포. 자, 그렇다면 이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같은 날 9시 20분 이후일 확률과 같은 것은,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뭐나 마찬가지예요. 9시 이후에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같은 날 9시 20분 이후일 확률과 같다는 건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고, 그러면 20분 동안 평균적으로 2통이 오는 상황에서 한 통도 전화가 안 올 확률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확률 변수 2개를 준 건데 두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돼요? 어떤 걸 쓰면 되죠? U를 쓰면 되죠. U는 평균이 2인 거, 단위 시간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선 단위 시간을 20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단위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2통이 온다. 그래서 물론 뭐 2의 마이너스 람다에 x승의 x 팩토리얼 분의 x 팩토리얼, 이런 게 이제 뽀아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였지만 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단위 시간에 평균적으로 2통이 오는 사건에서 한 번도 사건이 안 발생할 확률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U가 얼마일 확률? 0일 확률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으실 수 있고, 자, 다음 11번. 자료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 중에서 원 자료와 같은 측정 단위를 갖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원 자료와 같은 측정 단위래요. 쉽게 생각해서 원 자료가 키라고 했을 때 키를 뭐 미터 혹은 센티미터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라고 쓰면,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각종 용어 혹은 이 측정 단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면, 사실 만약에 키를 센티미터로 했으면 이 내용은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표본 분산에다가 물론 n-1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니까, 그럼 센티미터 제곱이 다시 센티미터로 환원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원자료와 같은 측정 단위를 가질 것이고, 당연히 4분의 범위는 Q1에서 Q3를 뺀 값이니까 4분의 범위는 당연히 센티미터를 갖겠죠. 다만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산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분산 측정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이 될 것이고, 측정 단위라는 게. 그 다음에 변동 계수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같은 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도 센티미터겠지만 그게 나눠져서 사실 이런 변동 계수 같은 경우는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센티미터로 잡든 미터로 잡든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튼 그래서 11번은 1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고, 자, 다음 12번을 봅시다. 자, 12번. 동전 한 개를 연속해서 10번 던질 때 10번 던진대요. 처음부터 10번 던지는데 처음 6번까지는 뒷면이 2번 나온대요. 뒤가 2번. 그럼 당연히 앞면은 4번 나왔겠죠? 다음에 이제 7번째부터 10번째 4번 시행 중에서는 이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역시 뒷면이 2번 나올 확률. 2번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확률을 우리가 총 경우 대비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경우, 그 사건의 경우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총 경우의 수는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첫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2의 10승이 되겠네요. 2의 10승이 총 경우의 수. 근데 첫 시행에서 뒷면이 2번 나온다. 그러면 사실 뒷면이 2번 나오는 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6개 중에서 2번이 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나머지 4개 중에서 뒷면이 2번이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든 똑같은 거니까 그런 조합, 순열이 아니고 조합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2 곱하기 1, 그걸 2의 10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어떻게? 여기 2, 4 약분하면 그럼 2의 10승, 그 다음에 6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될 텐데 하나 더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의 9승하고 얘를 3으로 약분하면 2의 9승분의 얼마가 되죠? 45 해서 정답을 얼마로 찾을 수 있죠? 3번으로. 2의 9승분의 45로 3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 봅시다. 다음 표는 단순 선형회기에서 역시 선형회기가 자주 출제가 됐던 거고, 이때 결정계수 값을 물어봤어요. 결정계수. 선형회기는 매년 2-3문제 나오는 거죠. R² 값으로서 우리가 총변동 중에 회기변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단순 선형회기에서는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회기변동, 회기제곱합, 총제곱합을 표로, 분산 분석표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어떻게 돼요? 여기 회기, 그 다음에 잔차, 그래서 제곱합, 이 정보가 주어져 있고, 다음에 자유도라고 해서 전체 자유도가 25래요. 사실 이건 n-1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잔차 제곱의 자유도는 거기서 하나를 뺀다. 혹은 n-2로서 24가 될 것이고, 단순 선형회기에서 회기 제곱에 대한 자유도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값이라고 해서 이 값이 5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잔차 제곱,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잔차의 평균 제곱을 계산해 보면, 잔차의 평균 제곱 120을 24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F값은 평균 회기 제곱을 평균 잔차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값은 25라는 걸 알죠.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평균 회기 제곱은 전체 회기 제곱을 회기 제곱의 자유도로 나눌 수 있다. 혹은 단순 선형회기에선 이 값과 이 값은 항상 같으니까 여기가 25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총 제곱합은 이 둘을 합한 14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총 제곱합이 145고 회기 제곱합이 25니까
145분의 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정 계수가 되는 거고, 이제 5로 약분을 했나요? 5로 약분을 하면 5, 5, 25, 5, 20, 5, 9, 45 해서 29분의 5를 답으로 찾으실 수 있죠. 자, 다음 14번 보시면, 사실 14번은 처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14번 우리 이런 이변량 정규분포는 7급에서도 아마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한 번 출제됐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분석 방법 혹은 답을 찾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검정 과정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변량 정규분포가 있고, 이제 상관계수가 로는 0이라고 했을 때, 즉 x랑 y가 다변량 정규분포 혹은 이변량 정규분포인데, 이게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혹은 상관계수가 있냐 없냐를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표본 크기는 전체 n 사이즈가 있는 거고, 당연히 x1, y1, x2, y2 해서 n개가 있겠죠. 그때 검정 통계량 값, 이제 t 통계량 값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n-2, 그 다음에 1-r 제곱, 그 다음에 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 r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0.6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1 빼기 0.36이 되겠죠. 맞나요? 0.6의 제곱은 6, 6, 36. 얘가 0.36이니까 얘는 0.64가 될 것이고, 그러면 루트를 취하면 이 값은 0.8이 되겠죠. 그러면 0.8분의 0.6이 요 t 통계량 값과 관련이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n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n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11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1 빼기 2는 9가 돼서 루트 9는 3이죠. 그럼 3 곱하기 얼마? 0.8분의 0.6.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8분의 6 하면 8분의 18.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2.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t 값과 관련돼서 여기서 당연히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봤을 때 귀무가설은 로우는 0이다, 대립가설은 로우는 0보다 크다 했을 때 단측이잖아요. 단측 검정이니까 t 검정할 때 우리가 늘상 보듯이 이제 유의 수준을 5%로 했을 때 단측 검정을 실시하면 그때 얻어지는 뭐죠?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값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 t 통계량 값과 이 임계치 t 0.05 단측이니까 0.05를 비교하는 거죠. 다만 지금 샘플 수가 뭐죠? 11이고 지금 두 변수가 있으니까 자유도를 두 개를 잃어서 이제 자유도 9인 이 t 통계량 임계치 t 분포의 임계치랑 우리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83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검정 통계량 값이 임계치, t 분포의 임계치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정답이 3번으로 t 값이 요거 일단은 t 0.05를 쓰셔야 된다는 거, 단측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 크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15번. 역시 우리 7급에서는 이런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 꽤나 출제가 됐는데 9급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지만 7급 기출을 우리가 다 풀어봤으니까 사실 내용 자체는 그때 7급 기출 풀면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 A가 있고 인자 B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교호작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선 교호작용을
유의하지 않아서 교호작용을 빼버리고 혹은 그 표현 대신에 교호작용을 오차항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곱합 당연히 등장할 것이고 자유도 있을 것이고 평균 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때 F값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A 인자와 관련된 총 제곱합 54, 그다음에 72, 그다음에 개로서 요 값이 396으로 나와 있죠. 당연히 우리가 총 제곱합은 각각 제곱합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요 오차 제곱합이 얼마라는 걸 추론해야 돼요? 이게 126인가요? 126. 그래서 126을 빼면 얼마예요? 270인가요? 그래서 오차 제곱합이 270이라는 걸 추론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인자 A의 수준수가 4래요. 그러면 자유도는 거기서 1 뺀 3이 될 것이고, 인자 B의 수준수는 3이래요. 거기서 1 뺀 자유도가 2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 전체 자유도는 어떻게 쓰는 거죠? 샘플 수가 지금 몇 개예요? 수준이 4개 있고 수준이 3개 있으니까 각각 4 곱하기 3, 그리고 그런 걸 총 3회 반복을 했대요. 그러면 샘플 수는 얼마가 되나요? 12, 24가 되죠. 24가 전체 샘플 수 아닌가요? 36이죠. 36이 전체 샘플 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개에 대한 자유도는 거기서 1을 뺀 35가 될 것이고, 여기 자유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합해서 얘를 합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오차의 자유도,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평균 오차 제곱을 계산하면 9, A에 대한 평균 제곱, A 인자에 대한 평균 제곱을 계산하면 18, B는 36.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F값은 요거를 요걸로 나눠서 2, 요거를 요걸로 나눠서 4의 값이 도출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산 분석 표에서 당연히 이제 A와 관련된 인자 A가 유의한지 안 한지는 어떤 임계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F값 중에서도 인자 A는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3, 그다음에 분모의 자유도 30인 F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의 수준을 각각 5%에서 보니까 F 검정은 항상 단축이죠. 그래서 F 0.05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2.92로 주어져 있죠. 2.92보다 얘가 작으니까 인자 A는 유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인자 B는 분자의 자유도 2, 그다음에 분모의 자유도 30인 F 확률 변수의 임계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게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3.32로 주어져 있죠. 이 3.32보다 우리가 구한 F값, 검정 통계량 값이 4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인자 B는 유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6번. 사실 이제 16번도 제 생각에는 처음 9급이든 7급이든 처음 출제가 된 그런 문제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누적 분포 함수가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바탕으로 어떤 누적 분포 함수를 가질 때 분산 혹은 편차, 분산이 가장 커지는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1번 같은 경우는 평균이 사실 보면 1, 2, 3, 4번 다 평균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딱 0으로부터 약간 그거 할 수 있는데, 여튼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서로 다른 이런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누적 분포 함수 중에서 어떤 누적 분포 함수가 이런 분산이 가장 커지냐? 우리가 중심에 모여 있을수록 분산이 작고 퍼져 있을수록 분산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로 분포도가 없다가 0
중간쯤에 위치했을 때 분포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엄청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사실은 분산이 가장 작은 경우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은 골고루, 사실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는 항상 이런 S자 형태를 따르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냐 아니면 거의 곡률 없이 스무스하냐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된 4번 같은 경우가 분산이 가장 큰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17번 역시 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17번 보시면 역시 단순 선형 회귀식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x 바가 2로 주어져 있고 y 바가 3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에 x의 총 변동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로 주어져 있고, 자, 다음에 y의 총 변동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36으로 주어져 있죠. 네, 거기에 이 r 값을 주었어요. r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3분의 1로 주어졌네요.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아까 단순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표본 상관계수, 당연히 r이 표본 상관계수였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긴 나와 있죠. r은 x와 y의 표본 상관계수. 그러면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이것의 제곱이 결정계수라는 걸 아니까 r제곱 결정계수 값이 9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r² 값은 총변동, 그래서 총변동 36 대비 회귀제곱합, 여기 회귀제곱합이, 자, 이 값은 36으로 주어졌고 이 값이 9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회귀제곱합이 얼마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얘가 4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사실 회귀제곱합은 뭐? x의 총 변동, x의 제곱합 변동에다가 다시 말해서 i hat 빼기 y 바 제곱을 다 합한 거, 이게 회귀제곱합이고, 그게 베타1 hat 제곱에 그다음에 xi 빼기 x 바 제곱을 다 더한 거, 이 식이 성립하니까 문제에서 지금 얘가 4로 주어져 있고 얘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4다. 그러면 아까랑 푼 거랑 거의 똑같이 베타1 햇은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에서 뭘 바탕으로 얘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물론 선지에서 다 2로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될 부분이었고, 혹은 상관계수가 양이니까 당연히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식은 y i hat은 베타1 hat 곱하기 x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베타1 hat이 2로 추론했으니까 물론 베타0 hat 빼먹으면 안 되죠. 절편 빼먹으면 안 되죠. 베타1 hat 추론했으니까 이 베타0 hat을 추론해야 되는데, 이걸 추론할 때 쓰는 정보가 뭐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듯이 얘를 이제 사용할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회귀식은 항상 어디를 지나간다? 표본 평균, x의 평균, y의 평균 값을 지나가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베타0 hat이 얼마? 3이 돼야 되고, 그러면 베타0 hat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절편 마이너스 1 기울기 2인 회귀식 1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죠. 자,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18번은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수확했는데 이제 모평균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을 계산을 했대요. 당연히 모평균 귀무가설에 따르면 귀무가설은
무평균이 350이다.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양측으로서 350과 다르다. 사실 이거는 검정 토픽이고, 검정 토픽과 추정 토픽은 동전의 앞뒷면, 특히나 구간 추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95%에 대한 신뢰 구간, 사실은 U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우리가 많이 했듯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 그런 얘기는 안 나오긴 했는데 Z 검정을 하든 T 분포를 사용하든 여튼 어떤 그 값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 루트 n분의 모 분산에 알려 있으면 시그마를 썼을 것이고, 아니면 s를 썼겠죠. 여튼 이 값이 얼마로 나왔대요? 이 값이 95% 신뢰 구간이 349에서 361로 나와 있대요. 당연히 여기 중간에 위치한 게 표본 평균이었겠죠. 샘플에서 구한. 어찌됐든 95% 신뢰 구간이 뭐를 품고 있어요? 95% 신뢰 구간 안에 이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모평균 값이 품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다? 95% 신뢰 구간이 이걸 품고 있으면 이런 검정에서 우리가 5% 유의 수준에서 얘를 기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다. 그게 1번 유의 수준 5%에서 얘를 기각할 수 없다. 이 안에 들어가니까 95%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면 5%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당연히 5%에서도 기각을 못하면 더 유의 수준을 줄여서 2%에서도 당연히 기각을 못하겠죠. 그게 2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유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각을 못한다. 결국 뭐죠? 검정 토픽에서 계속 봤던 게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표현하는 유의 수준, 미리 정해놓은 유의 수준,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유의 확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기각을 하는 거고, 기각을 못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의 가설에 대한 유의 확률은 우리 5% 유의 수준에서도 기각을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유의 수준에서도 기각을 못하는 거니까 유의 확률은 0.05보다도 클 것이고, 그럼 당연히 0.01보다도 크고, 다만 0.03보다 작다라고 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19번. 19번은 거의 똑같은 기출을 우리가 풀었던 것 같은데, 자, 19번은 우리 거의 똑같은 기출을 어디서 풀었던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랑 비중독자 간의 유병률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76명 알코올 중독자를 모집한 거죠. 그래서 76명의 중독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질병을 갖냐 안 갖냐를 했을 때, 질병을 갖는지 안 갖는지 했을 때 그게 53명과 23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독자를 모은 거죠. 그래서 비중독자를 모았을 때 109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28명,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81명이 되는 거죠. 자, 분석 목적과 표직 과정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 비율, 1번 보면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185분의 76이라는 건 뭐예요? 185는 전체 샘플 수죠. 전체 샘플 수 중에 76명이 알코올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이거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 76명. 전체 샘플 중에서 얘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게 아니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 이만큼 뽑고 이만큼 뽑았으니까 1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2번. 질병 A의 유병률은 185분의 81?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이 81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병 A의 유병률로 했을 때 전체 여기 샘플 수 대비
이 81을 질병 A의 유병률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실 나머지는 다 확대 해석 혹은 올바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거고,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일단 이렇게 골랐을 때, 즉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유병률이 될 가능성이 76분의 53으로 추정된다 해야 3번처럼 해야 올바른 표현이고, 4번은 질병 A 유병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 역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순서도 말이 안 되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19번은 예전 문제도 거의 똑같은 게 출제됐을 뿐더러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내용 같고, 자 20번 보시면 어느 지역의 흡연율 P를 추정하기 위해서 N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흡연자의 표본 비율이 P햇이다. 20번도 처음 약간 헷갈렸을 수 있을 텐데, 최대 허용 오차,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개념에서 최대 허용 오차 관련된 개념에서 사실은 뭐죠? 모비율 P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비율이 있는 거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 여기는 사실은 모비율을 모르니까 모비율과 관련된 우리가 표본 비율을, 모비율을 넣을 수 없고 그냥 표본 비율, 여기 P햇을 넣는 건데,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최대 허용 오차에서는 P 값이 가장 클 때는 0.5가 된다고 해서 이 값을 0.5로 잡을 때 최대 허용 오차가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대 허용 오차와 관련된 구간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구간 길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P햇 빼기 P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0.098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P랑 P햇의 차이가 0.098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한쪽 길이가, P랑 P햇의 차이가 이게 0.098이 된다는 거죠. 그런 확률이 95% 이상이 된다는 게 결국 95% 신뢰 구간.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이 값을 우리가 Z 값에서 1.96으로 찾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왔네요. 이제 최대 허용 오차 요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0.098이 돼야 돼요. 즉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러분들 0.5가 되는 거죠. 여기 0.5. 이 값이 0.098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양변 100을 곱해버리면 196, 9.8이 되는 거죠. 그럼 9.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9로 나누면 20이 되나요? 20? 298, 28, 20이 되죠. 그래서 20 루트 n은 20 곱하기 0.5가 되고, 그러면 루트 n이 얼마? 10이 되니까 n은 10의 제곱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9급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9급보다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7급 기출에 비해서는 좀 쉬우니까 우리가 7급 기출 잘 기출 문제를 잘 파악하시면 9급 기출은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수고 많이 하셨고, 설령 올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꼭 전화위복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좋은 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